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앞에 선 프로파일럿 진행을 맡은 전영건입니다. 자, 요즘 방위산업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진실일까요? 그래서 우리 프로파일럿은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진실, 그런 것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오늘 프로파일럿에 처음 출연하는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석 한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저랑 전영건 기자가 방위산업에 대한 질문, 그다음 미스터리를 밝혀보는 일을 맡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드론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 많이 유명하고 뭐 중국 D사라든가 뭐 다들 아시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미국의 엄청나게 큰 드론 같은 것도 보셨을 테고. 그런데 국내에 드론 스타트업이 있다? 그리고 드론 기업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기억나는 업체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자체적인 능력을 가진 좋은 드론 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군집 드론에 특화된 드론 스타트업입니다. 파블로 항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집중해부될 대상이신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좀. 저희 프로파일럿에 출연하시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블로 항공의 유동일 기술 부사장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프로에,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애청하고 있는 프로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를 집중 해부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지금까지 저희가 드론 스타트업으로서 기술을 개발해왔던 것들을 상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집중 해부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질문할 게 있나요? 네, 그럼요. 이제 제가 알기로 파블로 항공은 사실은 국방이나 방위산업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드론 불꽃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에 창업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 평창 올림픽에서의 100대 가지고 인텔 그 드론 쇼를 보고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실제 창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최초의 성장 동력원이 됐던 것들은 아트쇼입니다. 아트쇼를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트쇼를 했고, 그 중간에는 이제 배송 사업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송 드론으로, 그다음에 아트쇼 드론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는 이제 이런 기술들, 군집 기술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국방에 특화됐을 때 더 많은 솔루션의 효용성이나 고부가가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 기술들이 정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국방이다라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이제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론쇼는 많이 봤는데 파블로 항공에는 뭐 파이로 드론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게 혹시 무기 체계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 시크릿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크릿부터 저희가 집중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특허 중에 한화하고 같이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에 불꽃을 달아서 점화하는 장치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화에서 이제 70주년 행사로 한화에서 드론에다가 불꽃을 달고 같이 공연을 하는 콜라보 공연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아의 언베일링 쇼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아트쇼 불꽃 드론이 상당히 이제 대중에 저희가 이제 선보이게 됐고, 그 이후에 저희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미지가 불꽃 드론에 특화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군집에 특화된 이 기업으로 좀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기가 아니라 불꽃놀이 드론이었군요. 이 외에도 뭐 바닷가에 있는 섬이라든가 이런 데 물건을 나는 이런 시험도 진행했다는데 이게 국내 최고 기록이라는데 맞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장거리 비행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해 쪽에서 실제 실증 시험을 통해서 배송 사업들을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좀 본격화하고 많이 저희가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불꽃놀이랑 택배를 중심으로 했던 드론 기업이 이 국방에 도전장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분야가 다른 거 아닐까요? 근데 드론이라는 분야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는데, 아마 잘 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전부터 드론이 과연 정말 어느 정도
국방에서 무기 체계로서의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장난감 아니야? 이거는 드론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취미 활동 내지는 뭐 매핑을 하든지 사진 촬영을 하든지 영화 쪽에서 촬영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실증 사례들이 이제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상당히 그때부터 국방 쪽에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반 기술들을 개발해오고 있었고, 그런 기술들을 원래는 민간 쪽에 먼저 좀 사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집 드론의 기술로 우리가 배송을 사용하게 되면, 배송 영역에 진출하게 됐을 때 상당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배송 사업에서의 한계라는 것들은 기존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1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 20명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거죠. 이 기술을 근데 중간 과정인 1 드론 1인, 한 명이 한 대 드론 정도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고도화되면 사업성이 엄청 높아질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 사업과 아트쇼 사업입니다. 아트쇼 사업에서도 상당히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고 똑같은 기술이 배송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부각을 하다가 저희가 다음 넥스트로 봤던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개화가 된 게 국방 쪽이었습니다. 국방 쪽에서는 다이렉트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고도화된 상태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TRL 레벨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국방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의 흐름과 이제 이 시장의 변화,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가 국방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주목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개전 초기에는 상당히 이제 드론들을 가지고 정찰을 하거나 이제 유인 어떤 그 기존의 부대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알려지기도 했고 주목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전쟁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잘 아시는 그 스파이더 웹 오퍼레이션이라고 거미줄 작전처럼, 그러니까 군집 드론이라는 용어들이 개전 초기에 없다가 이제 개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계속 군집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군집 기술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정말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고 요구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이외에도 이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군집이라는 기술을 국방 쪽에 먼저 사용을 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국방 분야에 진출했고 군집 기술을 가지고 진출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이 기술들이 무기 체계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물어봐야 될 게 승산이 있을까요? 군집 드론이 아직 제대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군집 드론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는 외주 영역 내지는 공동 협력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해부하실 거니까 네. 군집이라는 용어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의 역사에서 모든 항공에 쓰이는 용어들은 표준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용어들이 정의되는데, 군집이라는 이 수엄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이걸 어떻게 표준화할지에 대해서 정의가 이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 중에 하나긴 합니다. 나토에서 22년도에 처음으로 군집의 용어를 한번 정의해보자. 정의해서 보니 항공 중심의 용어로 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게 너무 항공에만 국한돼 있다. 이거를 확장 적용하자라고 해서 같은 해에 그 Defining the Swarm이라고 하는 저널에 나토에서 이제 출판을 하면서 그 저널을 통해서 수엄은 육해공 중심으로 좀 확장 적용을 했습니다. 그 용어가 정의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군집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토도 자기네들이 본격적으로 상상을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요소 기술들이 또 뭐가 있냐, 단순하게 군집이 뭐냐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군집에 관심이 있고 군집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군집의 용어부터 정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사장님이 전직을 좀 알 것 같아요. 전직이요?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파블로 항공 오시기 전에 혹시 민간 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집중 또 해야겠네요. 예. 너무 잘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예사분은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이게 말투가 군대 밀리터리적인 말투라서 이게 유튜브 시청자들이 보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저 야매 전문가인 제 버전으로 해서 한번 예. 설명을 할 때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썸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군집이라 하고 벌떼라고 원래 했어요. 벌떼요. 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태나 이런 무기체계 혹은 자율비행을 하는데 자율비행으로 하면 그냥 새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새든 지 알아서 자기 먹고 싶은 데 가고 먹이를 찾아서 가니까. 벌도 똑같이 꿀을 찾아서 가는데 문제는 벌이 혼자서 꿀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얘들이 포메이션 이런 걸 가지고 있나. 아, 같이 움직이면서 그 꿀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덩어리째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얘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 서로 말을 하나 통신을 하나 할 때 박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초음파로 통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동물들이 서로한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알아서 가는데 친구랑 같이 가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거나 혹은 혼자 가면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덜 두드려 맞을 것 같을까 이런 거를 상황에 따라서 지들끼리 마치 연습한 것처럼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곤충이나 동물을 움직이면 생각해보면 수험, 군집이라는 거는 자율은 자율인데 정해진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가장 좋은 무리짓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거를 결정지으면 이게 수험이 아닐까요? 논문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논문을 써도 되는 방송으로 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바가 딱 말씀하신 그런 군집으로 움직이는 군집 지능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드론쇼나 이런 데 강점을 가진 기업이 파블로 항공이라 했는데 혹시 파블로 항공의 군집 드론들은 뭐 말이 군집이지 사실은 사람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위치를 찍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트롤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군집의 수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군집의 수준이 좀 낮은 영역은 아트쇼 드론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맞는 기술 가지고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땀 한 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 시간에 최소의 인력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방 영역에서는 좀 이 자동화가 성과들은 좀 있었나요? 국방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집 지능이 이제 있는 애들입니다. 국방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 아트쇼처럼 딱 정해진 비행 경로를 따라서 비행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동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용자가 그 많은 드론을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은 상당히 비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비행체들을 아마 컨트롤 못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운용자는 자, 이 드론들이 내가 지금 몇 대가 있는데 이 드론들을 어떤 정찰 지역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고 하는 아주 큰 그림만 줍니다. 그리고 정찰 지역도 그중에 여기 A라는 지역과 B 지역, C 지역이 있으면 여기 몇 대가 갈지를 정해주진 않습니다. 그 정도만 지역만 정해주고 여기에 뭔가 위협도가 좀 높아 이런 것들만 정해주면 지금 현재 가용한 드론의 대수를 자기들끼리 보고 그러면 나는 여기는 10대 보낼게, 여기는 5대 보내고 여기는 5대 보낼게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운용자한테 자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상당히 온보드에서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요. 그럼 지휘자는 대충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판단은 알아서 너희가 맡기고 내가 너희가 그렇게 답변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아니면 만약에 그 작전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기에 너희가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명령을 주는 건가요? 개입해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자가 원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지만 운용자가 그런 임무들이 드론이 이제 10대, 20대 정도 되면 운용자가 감당 가능할 것 같아서 자기가 이제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이게 100대가 되고 200대가 되는 순간 일일이 통제 못 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이 되면 전혀 컨트롤 할 수 없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해봐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아파치 헬리콥터가 무용하다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헬기 무용론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군 아파치의 경우에는
UAE 컨트롤러 해가지고 무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부여가 됐는데 그걸 못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헬기를 조종하면서 드론도 조종하려니까 너무 빡세가지고 운영자 자체 굉장히 힘들겠네. 이거 무슨 그 양손 컨트롤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릎에 조종관 딱 이렇게 대고 무릎에다가 PDF나 이런 태블릿으로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동시에 조종하려니까 못 해먹겠다. 차라리 드론을 지상에서 운영해라. 따로 종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율성이 낮은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율 AI가 굉장히 밑바탕이 돼야만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AI 기술도 그만큼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드론만 하는 거는 아니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AI가 이제 군집에 관련된 기술에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집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한 가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집 드론이 있으면 이 드론을 그 우리가 원하는 작전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그러니까 비행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가서 드론들이 군집 지능으로 자기들끼리 임무를 알아서 수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 부분과 임무 부분이라고 저희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비행 쪽보다는 임무 쪽에서 상당히 많은 AI들이 요구가 됩니다. 어떻게 서로 상의 합의를 할 것이고 어떤 솔루션이 가장 최적이냐를 이제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는 룰 베이스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되게 상당히 전형적인 알고리즘을 좀 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설계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런 파라미터들을 설계해야 되는데, AI 기술 도입하면서 상당히 최적화된 솔루션들을 도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고, 그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맨날 AI에 대해서 보고 있긴 한데, 그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소프트웨어나 뭐 AI 관련된 이 지금 알고리즘은 어디서 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에 기술 연구소가 있고, 기술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는 인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모든 AI 기술들을 습득하거나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다른 저희가 정부 과제를 통해서 정부 어떤 그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빠르게 좀 획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파블로에어가 드론으로 인공지능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다른 분야 뭐 관제라든가 이런 거에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업무를 하는 게 있는지요? 해부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다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AI라는 기술이 드론에 직접 탑재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운용자 관점에서 지상에서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중에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운용자가 정말 편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냐 없냐, 임무를 빠르게 인지하고 지금 상황이 뭐고 이 상황에서 어떤 디시전을 할 거냐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인공지능의 역할이 크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반링크X라는 게 그런 쪽에 관련된 서비스도 연구를 했는가 보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는 군집 드론 방산 쪽 하기 전에 이 여러 대의 UAM들, 드론 택시? 네, 드론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중에 상업화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드론 택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통 관리를 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GCS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양대 축으로 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네요. 이게 한두 가지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해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좀 집중하셔서 계속 해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제보를 받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것도 만드는 줄 모르고. 아니, 먼저 얘기를 주셔야 저희가 아는데.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결국에 중요한 거, 오늘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밀리터리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이제 밀리터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드론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육군에서 하는 경연대회 같은 거에서도 참가를 해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성과들이거든요. 그런 성과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자폭 드론을 개발을 시작하면서 올 3월에 이제 자폭 드론 무기 체계의 일부를 공식적으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오픈을 했고, 그 무기 체계 조금 설명드린 다음에 아마 이제 대회를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무기 체계는 저희가 S10S라고 부르는 소형의 자폭 드론입니다. 탄도 한 1kg 정도를 탑재할 수 있고 상당히
상당히 작은 비행체인데 이 비행체가 1kg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위력이 낮게 보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소유군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군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군집 기술을 소형 자폭 드론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고 이걸 방산혁신기업백이라고 하는 예산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무기체계의 특징은 저희가 한 대를 운용하는 무기체계가 아니고 여러 대를 운용하는 무기체계고 그 여러 대가 이륙한 이후에 표적에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시간을 맞춰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저희가 미사일 쪽에서는 흔히 이제 살보어택이라고 하는 전술인데요. 그걸 드론에 이제 적용을 했고 그 드론에 적용을 하면서 네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그런 체계를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이런 저희한테 기회를 좀 주셨습니다. 이거 실제 그러면 전차를 대상으로 표적 타격 시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최근에 육군 참모총장 대행 참관 하에 상당히 많은 스타들이 별이 오셨습니다. 그때 네. 제가 세보니까 17개 갤럭시네요, 갤럭시. 예. 거기서 실제 전차를 가지고 타격 시험을 했고 저희가 리허설 때부터 수십 대를 타격 시험을 했습니다. 한 80, 90%가 거의 다 맞았습니다. 100%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는 근처에 떨어졌지만 탄두가 있었으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까지 들어왔는데 직접 타격한 거 기준으로 80, 90%가 거기에 진짜 전차를 타격을 성공했고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지금 뭐 연락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타블라 항공의 S10S 드론의 기능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핵심은 깐 데 또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데를 또 때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요것을 이마에다가 때린 데가 또 때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빰!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동시 타격과 병렬 타격인데 병렬 타격으로 했을 때는 그 적들의 그 드론 방어 시스템들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극대화하는 게 하나 있고 집중 공격을 했을 때는 그 드론 한 대의 위력이 낮지만 한 군데에다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2kg짜리 드론을 3번 쏘는 게 3kg짜리 드론을 한 번 쏘는 것보다 파괴력이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활용한 게 파블라 항공의 그 S10S라는 드론의 특징으로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네, 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저도 취재를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군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이 안 나온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기사나 이런 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80, 90%의 이 직접 타격률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제가 냉정하게 하나 여쭤보자면 직접 타격 시범을 보였는데 진짜 폭약을 넣을 수 파괴를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네. 탄두하고 신관은 그 정부에서 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중점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자폭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의 부분이 탄두하고 신관 부분이긴 합니다. 이쪽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대기업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룰 수 있는 자격과 그다음에 그걸 다룰 수 있는 또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드론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큰 드론 회사,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탄두하고 신관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뭐 뭐 좀 밝힐 수 없지만 뭐 탄약이나 신관 같은 거를 이제 잘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드론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사실 본인들이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기업들과의 좀 콜라보레이션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미 접촉을 시작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신속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결국에는 군에서 전력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탄 신관입니다. 이쪽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충족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수출도 지금 고려하고 있어서 해외 기업하고도 같이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보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있어요? 제가 한파트 속을 뻔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자폭돌이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저 재질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을 방금 하나 제보받았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환경미화 해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있죠. 환경미화 할 때 뒤에 저희가 꾸밀 때 꾸미니엄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폼보드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 드론을 그걸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폭 드론이 그걸로 되나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피자 박스로 만들어 볼까 했습니다. 피자 박스요? 심지어 피자 박스? 아마 잘 아시는 골판지 드론이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판지 드론을 고려를 했었고, 아, 골판지 드론을 남들이 다 하는데 우리도 골판지 드론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 해보자. 결론적으로는 폼보드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폼보드가 구조적인 강성도 좀 나오고 방수 기능도 있고, 폼보드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만들 수 있는 원자재들이 상당히 보급이 쉬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현장에 가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송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문구점에 가시면 폼보드가 쌓여 있습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몇천 원 수준이면 저희가 이 바디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커팅 잘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커팅 방식을 써서 또 동시에 한꺼번에 많은 기체 프레임을 찍어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도 상당히 접어서 저희가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양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1차는 이제 월에 2,000대는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기존에 있던 자폭 드론들이 좀 고가형들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네, 그런 것들이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 개전이 됐다라고 치면 아마 그 부품을 수급하는 원자재 공장들부터 벌써 타격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원자재 공장이 폭격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백업 할 수 있는 원자재 공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 특수 재질을 다루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구점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뜯어서 조립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수백 장을 항공 팔레트에 쌓아놓고 바로 그냥 항공으로 운송하고 현장에서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송까지 고려했을 때 폼보드가 가장 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성과들이 나왔나요? 폼보드로? 폼보드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자폭 드론을 만드는데 이 드론을 아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친구는 되게 죽을 맛이긴 한데 저희는 정말 만들자마자 다 갖다가 타격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1층에 그 자폭 드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상 누구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자폭 드론 무덤부터 딱 보여드립니다. 자, 이 정도는 시험을 그게 올해만 이 정도 시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좀 더 물어볼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전달받으니까 이게 폼보드로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드론이 바퀴도 없고 착륙 장치도 없고 발사 장치도 없다는데 이렇게 어떻게 발사해요? 그 해부 장치를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무기 체계들을 좀 분석했을 때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발사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운용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예로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이런 군지 드론에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접 참여는 안 했고 저는 좀 큰 드론들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같은 부서에서 그런 군집 드론들을 운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한창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때는 발사대 방식을 좀 썼습니다. 고무줄 방식의 런처를 썼었는데 한 대를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군집 드론이니까 많은 대수를 날려야 되는데 비행 시간은 짧은데 발사하다 시간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좀 있으면 다시 회수를 또 시작해야 돼요. 이거 정말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그러면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거 보면 이제 공합 방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공합 장치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게 다음 재사용 발사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 생각한 게, 그러면 자력으로 이륙할 수 있게 하자. 저희는 단순하게 레일 위에다가 거치만 해놓고 파워 온 버튼 누르고 비행체를 거치해 놓으면 발사 버튼 누르면 자력으로 이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4단 발사 방식을 좀 쓰고 있는데, 켜고 올려놓고 거의 2초 간격으로 바로 다 발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비행체가 실패하면 다음 기체 켜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30초 이내에 또 발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운용성을 상당히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네요. 진화되고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드론이 단일 목적으로 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바꿔 키울 수 있는 뭐 변신이 가능하다. 이게 뭔가요? 이제 미국에서 운용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모듈러 오픈 소프트웨어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공통 플랫폼을 사용하고 또 소프트웨어도 아키텍처를 공통화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라고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국내에도 들어와서 K모사라는 운용 개념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을 이제 계열화하고 공통화하는 작업에 그런 개념들을 좀 도입을 해서 지금 S10S의 기본형은 GNSS 온리로만 타격을 하는 그런 형태지만 이런 비행체들이 전방 노즈 부분에 있는 임무 장비를 교체를 하면 수동으로도 조정할 수 있고 그 앞에 김벌형 카메라가 장착을 하게 되면 영상의 유도, 그러니까 GNSS가 우리가 제밍 조건들이 보통 이제 전장에서 상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표적을 인식하고 마지막에 종말 유도해서 타격 체험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이 교체식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기본형은 GPS 유도로 해가지고 GPS 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샤이드 드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정된 좌표에서 가면 가격도 제일 싸요. 우리 휴대폰에도 GPS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발전되면 이제 카메라인데 우리 카메라 찍을 때 내 얼굴에 필터 씌우는 거는 내 얼굴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것을 비전 AI 혹은 엣지 AI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표적이 아마 라곤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특정한 차량이나 표적을 라곤하면 그 이후에선 알아서 이제 드론이 간다. 갈 수 있게.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규격만 맞으면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요구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모듈로 바꿔주면 이 똑같은 플랫폼으로 정말 다양한 기능의 드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나요? 결국에는 이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뭔가 보거나 아니면 표적을 획득하는 뭐 엄마 드론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체계가 있었나? 그러니까 항공 무기 체계들 중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자랐던 무기 체계들은 대부분 다 선택과 집중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상당히 개발했던 항공 무기 체계들을 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정찰에만 특화된 무기 체계들이 있고 공격에만 특화된 무기 체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운용 전체 무기 체계에 좀 녹여내려고 했고 그 중에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S10S는 공격에만 최적화된 무기 체계고요. 정찰 무기 체계는 이 정찰을 위해서 별도의 수직 착륙 무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날면서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봤을 때 그 어떤 표적을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된 표적의 좌표를 획득해서 그 좌표를 공격 무기 체계에 전달하고 그 공격 무기 체계는 가서 그러면 표적을 제압하는 이런 전체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일종의 드론판 킬체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모든 거를 담당을 해서 그 작전을 할 때 유기적으로 좀 통합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로커에서 정보를 받아서 F-15K가 가가지고 미사일 날리고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화 된 거를 자신 그 회사 하나가 만든 드론 시스템으로 이걸 다 입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까먹으셨다니까 저희가 너무 압박 면접을 한 것 같은데. 네, 당황스럽네요. 저희 진짜 전격 해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드론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 제일 요즘 관심이 많아진 게 중국.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 제품을 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사실